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이해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코로나19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양시설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서 일단 이후에 또 다른 그런 유행이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은지, 또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발전해 갈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구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한 가닥의 유전자 가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부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 그래서 이런 이제 스파이크 모양. 우리가 스파이크라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운동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축구화라든지 육상화 같은 데 밑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뭔가 핀 같은 게 박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흡기 상피세포와 결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독성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항체 치료제도 저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들도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되는 부위를 이제 항원으로 이용해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저 부분이 이제 백신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을 못하게 하는 원리로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파 변이, 뭐 베타 변이, 델타, 오미크론 이럴 때 하는 그 변이들은 대부분 저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는 변이가 생기면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에 대한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항체 치료제의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워낙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동물하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인수공통 감염병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6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4가지는 경증 감염을 일으켜서 보통은 이제 가을, 겨울에 이제 감기 증상을 일으키거나 또는 아주 노령의 환자들, 80대 이상의 노령 환자에서 일부 폐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한두 살 미만의 아이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관지염을 일으켜서 입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감기처럼 앓는 바이러스 4가지가 이미 사람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증 감염 일으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메르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면서 우리가 좀 꽤 고생을 했었었죠. 사스, 2002년, 3년에 유행했던 사스 같은 경우는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7번째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런 유전적 계보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여기쯤 해당되는데 이 원초적인 그런 조상에 해당되는 게 사스 바이러스입니다. 사스 바이러스랑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거의 70% 정도 유전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4초쯤 되는 거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우리가 사스 바이러스 이름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름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이제 유전적인 연관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비말 전파 양상들로 띄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실 건데 다만 공기 중 전파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확인이 됐고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들이 특히 병원이나 이제 이런 데서 시행하는 에어로졸 발생 시술들 뭐 기관지 내시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래나는 것을 석션하는 과정들 또는 인공호흡기를 달기 위해서 기관 삽관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이 일어났다고 돼 있고 그 외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대부분은 실내의 조건들, 특히 산밀 조건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밀폐되어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좁은 공간인데 밀폐가 되어 있고 거기에 확진자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그런 양상에서는 이제 공기 전파의 양상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기 전파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홍역이거든요. 그 홍역은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형태고 또한 에어로졸 형태로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홍역의 감염 재생산수, 그러니까 한 명의 감염자가 나왔을 때 면역이 없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몇 명이나 감염시키냐 얘기를 하면 12명에서 한 18명을 감염시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역은 전파력이 엄청나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실내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거의 홍역 수준의 전파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한번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 뭐
순식간에 한 2, 3주 사이에 100명, 200명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특성들도 이제 병원 안의 조건들 또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 이제 내부의 조건들 하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에어로졸화돼서 날아가는 파티클들 때문에도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감염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말 같은 경우는 이제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나오다 보니까 침방울에 무게가 있어서 이게 멀리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갈 수 없다 보니까 1, 2m 안에 있는 사람을 주로 감염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비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이러스 파티클들 자체가 이렇게 날아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자체가 에어로졸화돼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파티클 자체도 무게가 있긴 하지만 매우 가벼우니까 공기 흐름을 따라서 이제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멀리 날아간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감염이 되더라. 또 일부는 이런 이제 비말이든 에어로졸이 침강이 되면 이 아래쪽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환경 오염된 가운데서 건조가 되면 이제 그 에어로졸 파티클이 남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이 열리거나 뭐 에어컨 바람 같은 게 불면 갑자기 확 날라오르면서 재부유되면서도 에어로졸화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구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구치료제들을 조기에 처방을 하면 할수록 환자들이 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많이 예방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 지침을 숙지를 하시고, 정말 치료제가 빨리 필요한 사람들은 빨리 의뢰를 해서 처방된 그런 경구치료제를 받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복제되는 것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렇게 복제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자극하면서 면역의 과도한 반응 자체가 폐를 이제 파괴시켜서, 그래서 이제 폐렴이 악화되는 경로를 봤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구치료제라든지 이런 렘데시비어 같은 거를 조기에 써서, 그래서 빨리 바이러스를 억제시켜서 치료 효과를 얻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고, 근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쳐서 환자가 아주 폐렴이 강하게 진행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폐가 망가지다 보니까 이런 면역을 억제하는 뭐 덱사메타존이라든지 뭐 바리시티닌 이런 약들, 또는 뭐 요새는 토실리츠맙 이런 약제들을 써서 일단은 이제 과도한 염증 반응을 막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에 약제를 빨리 투여를 해서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확진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경구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구치료제를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어 같은 치료제를 조기에 투약하는 게 환자가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매우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7월 정도까지 한 20만 명 정도의, 26만 명 정도의 약제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제 뭐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처방도 늘어나고, 또한 대면 진료가 강화되면서 지금은 더 많은 처방이, 그래서 주당 환자가 많은 주에는 주당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약제가 처방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처방량이 많이 좀 늘게 된 부분들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약제들의 효과는 어떨까? 이제 임상 시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 뭐 입원 예방 효과가 88%, 그 다음에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에 87%, 그리고 몰루피라비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30% 정도인데요. 최근에 임상시험 데이터 외에 실제로 환자에서 사용했었을 때의 효과를 보는 연구들을 보게 되면 한 50에서 60% 정도의 효과는 뭐 팍스로비드도 그렇고 렘데시비어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치료약제의 효과는 상당하다. 특히 입원 예방 또는 사망 예방 효과가 50에서 60%인 거는 매우 좋은 치료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진단된 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좀 치료를 권장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서 세균 감염과 관련된, 그러니까 2차적인 폐렴이 온다든지 이런 세균 감염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세균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동시 감염이라 그러죠. 코로나19 감염된 사람 중에서 세균성 폐렴이 동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꽤 있는데, 그런 분들에서 주로 나오는 건 황색 포도알균, 그 외에 뭐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라든지 이런 게 좀 잘할 수 있고, 2차 감염, 입원을,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 폐렴이 2차적으로 발생해서 생긴 세균성 폐렴에서는
이제 황색포도알균이나 이제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도 많고, 그런 음성균에 의한, 그러니까 입원해 있다 보니까 여러 다전의 성균에 대한 감염도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코로나19 감염 환자에서 세균 감염이 된 비율은 얼마가 되고 항생제는 어떤 사람에게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입원했을 당시에 이제 동시 감염이 됐거나 2차 감염된 비율은 한 4.4%, 28.2%고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분에서는 이제 동시 감염이 15% 정도, 그리고 2차 감염이 4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원을 하는 환자에서는 항생제 써야 될 환자가 많지는 않다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항생제 사용해야 될 기회가 훨씬 더 많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통계가 이제 항생제 사용력이 조사된 환자에서 항생제 사용 퍼센트를 보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초기에 코로나19 치료제도 없었을 때, 그리고 코로나의 병인론을 잘 몰랐을 때는 항생제가 좀 과도하게 사용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항생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에 좀 계속 제시가 되고 있어서,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꼭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항생제 사용 지침들을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19의 초기 감염에서 세균 감염의 동시 감염이 흔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항생제 처방은 이제 코로나19 폐렴 환자에서 동시 감염 또는 2차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에 한해서 제한적 사용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아예 유럽에선 지침에서 아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